매일 푸틴이 이긴다 그랬죠. 근데 전선을 보면 똑같아요. 전선 지도가 확 뚫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사실상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지만 교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학자가 그랬어요. 러시아가 이긴다. 근데 앞으로 100년 이상 걸린다. 사상자는 수천만 명이 될 거다. 그 다음에 푸틴이 이번에 직접 언급했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언급했어요. 왜 그러느냐. 러우 전쟁의 전환과 종전이나 휴전 후 러시아는 어떤 분야에서 한국을 가장 강하게 찾게 될까요? 일단 이제 러우 전쟁은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이러면 욕 좀 먹는데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미 양쪽 다 지쳤어요. 지금 볼까요? 매일 푸틴이 이긴다 그랬죠. 근데 전선을 보면 똑같아요. 전선 지도가 확 뚫리지 않아요. 그 다음 뭐 우크라이나와 선전하고 있다고 그래도 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술적 전투, 소규모 전투에서는 일진일퇴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25 때 고지전이라고 있었잖아요. 한 고지 뺏었다고 해서 전선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전선을 뚫으려면 전선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규모 병력이 집중돼야 되고 많은 물자가 와야 되고 수십만 명이 모여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세를 해야 되거든요. 양쪽 다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냥 소부대 전투, 커야 대제급, 아주 커야 연대급 전투 정도. 또 연대급 전투를 하더라도 분산되어 있는 거지 한 군데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버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들어가서 국기 꽂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침투는 하지만 괴롭히긴 하지만 영원히 점령하려면 병력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우리 잘 모르는 포크로우스크 러시아가 점령했네. 지난해 가을부터 그랬거든요. 지금도 전선 그대로예요. 포크로우스크 미노브라도 아직 격전지인데 여기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 수많은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 서울시 면적의 한 2배쯤 되는 경우 지금 일각 언론에서 나오는 잡힌 포로 2명. 그 포로들이 답을 말해주잖아요. 북한 군인들은 죽여도 겁 없이 왔다.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그 쿠르스크 같은 경우 이 러시아가 회복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해 전술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사실상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지만 교착되어 있다. 이 교착은 언제부터냐? 사실은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지만 지금 교착된 전선은 2023년 6월 전선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러시아가 진전은 하고 있지만 이 소모가 너무 많아요.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진전한 지역이 한 4,000제곱킬로미터쯤 돼요. 그럼 4,000제곱킬로미터면 서울시가 600이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3배라는 거죠. 면적이. 그 다음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약 10만 제곱킬로쯤 된다는 거죠. 크림과 돈바스 그 이후에 장악한 지역. 1년에 4천이면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10년이면 4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학자가 그랬어요. 군사학자가. 세계 석학으로 취급받죠. 러시아가 이긴다. 근데 앞으로 100년 이상 걸린다. 사상자는 수천만 명이 될 거다. 못 이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선에서 치고받는 건 양측 다 전술적 전투다. 오늘은 하루 우크라이나 전진하고 내일은 러시아가 전진하고 그래 러시아가 조금씩은 먹어 들어간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죠. 그러나 그 천하의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지금 몇 년째예요. 근데 4년 돼가요. 만 4년? 점령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전선을 크게 확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지쳐있다. 뭐 일부 병력을 뭐 첨단 장비 아끼고 있다. 그럼 아끼지 그걸 다 씁니까? 거기다 전선을 다 몰아넣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추가적인 뭐 전쟁 그건 아니에요. 그럴 여력도 없어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서울까지 국제 유가도 푸틴한테 불리해져요. 전쟁은 지금 협상을 하는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났어요. 계속 만나요 지금 이제 직간접적으로. 근데 협상이 왜 안 되느냐? 영토 때문에 그래요. 영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우크라이나한테 달라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가 안 주고 있는 나머지 지역까지 달라는 거고, 그럼 전쟁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젤렌스키가 이 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투표를 결정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요. 넘겨주면 탄핵이에요. 위헌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푸틴은 그러면 그 영토를 우크라이나한테 양보할 수 있나요? 푸틴도 안 돼요. 푸틴은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지금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법으로는 러시아 영토예요.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는 영토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정권을. 국민 투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못 두는 거고 푸틴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되겠어요? 종전을 하려면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 포로가 이건 다음이에요. 양쪽이 이거 합의를 못 하잖아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보고 땅 주라는 거거든요. 왜? 부동산 없다니까 이 땅 그냥 사고 파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린란드 산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은 어렵다. 그런 휴전은 돼요. 휴전을 인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싸움만 멈춰놓으니까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해요. 지쳤으니까. 푸틴은 자기도 지쳤는데 완전히 땅을 양도 받는 걸 전제로 끝내고 싶어요. 완전히. 요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6.25 때 만 3년 동안, 만 2년 동안 휴전을 수행했거든요. 좀 그 상태를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고지전으로 죽어가는 거죠. 불행하게도. 요 상황이다. 그러나 끝나긴 끝난다. 왜냐, 전반적인 상황이 양측에게 모두 불리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임 국방부 장관이 30대 중반이에요. 디지털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취임하면서 이 의회 정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징집 기피자가 200만이다. 러시아, 아주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살상 탈영병이 20만 명이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그럼 러시아는 편하냐? 아니죠. 러시아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끝없는 소모에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저기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로 간다. 그러니까 아마 종전하다가 아마 휴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불행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양쪽 다 지쳤기 때문에 소규모 교전은 있겠죠. 그러나 전면적인 전투는 피할 거다. 가능성이 높다. 양쪽 다. 이제 휴전하면은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물자가 지원이 될 거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도 전쟁 준비를 하겠지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불안한 휴전 속에서 양측은 경제 문제에 눈을 돌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 막 소리 뭐 또 했죠. 우리한테 기회가 잘 안 올 거예요. 왜냐? 나토 국가들은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살상무기 지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우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살상무기 지원한 나토에 기회를 주겠어요?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나토 미국에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어도 더 큰 기회가 오진 않는다. 유럽, 나토, 미국이 먹고 남은 것 정도 꼭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게 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러시아 입장은요. 러시아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 우리에게.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온전하겠어요? 다 부서졌겠어요? 다 부서졌겠죠. 전쟁하면서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건 수요는 우크라이나보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더 많아요. 여기 매일 전투라니까 거의 초토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 재건이 아주 급해요. 그래야 재건 지역에 있는 민심을 안정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 제한, 종전 제한도 뭐예요? 러시아의 재산을 미국이 동결한 걸 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왜 쓰겠대요. 그럼 우크라이나 저 우크 땅이지만 내 땅이니까 내 돈을 내가 점령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 뭘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복구 수요는 러시아가 훨씬 많다. 두 번째, 그럼 우크라이나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러시아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왜? 러시아는 토목, 건축, 산업이 없어요. 첨단, 우주, 군사, 그 다음에 지하자원 이거만 있지 산업 기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절대로 복구 못해요. 북한이 가면 노동력은 되겠죠. 노동력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설계, 건축, 감리, 시공, 그 다음에 여기 인프라, 기계, 전기, 전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데 러시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한테 준다? 그럼 중국 표준으로 바뀌거든요. 중국의 의존도가 커지거든요. 러시아와 중국 간은 협력도 있지만 긴장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완전히 의존은 안 해요. 자, 중국에 의존하는 건 너무 부담이 돼요. 일본은 받아들이겠지만. 그 다음, 유럽, 나토는 전쟁했잖아요. 거기다 땅을 안 돌려주는데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겠어요? 안 푼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미국은 일부 제재는 풀 거예요. 그러나 경쟁력은 우리만큼 있지 않다.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서쪽 유럽으로는 끝났어요. 협력 관계가. 완전히 불신 관계로 넘어갈 거예요. 장기간. 그럼 동쪽으로 와야 돼요. 중국과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받겠지만, 협력을 하겠지만. 남는 건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원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 푸틴이, 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그랬어요. 지난해 연말에. 일본과 한국에 고맙다. 인내심을 발휘해줘서. 왜? 살상무기 지원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푸틴이 이번에 직접 언급했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언급했어요. 왜 그러느냐? 러시아의 이 전후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은 끝났어요. 동방으로 와야 돼요. 그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 근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만 침공 시 개입한다. 강경해요, 다카이치. 근데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북방 사계도서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 개선과 협력은 어려워요. 우리 그게 없잖아요. 북한이 러시아 도와줬잖아. 그럼 러시아가 북한 군사기술 주거나 첨단 군사기술을 줄 리가 없죠. 만약 주면 우리 장악하는 거 미국을 장악하니까 부분적으로는 주겠지만 그렇게 보면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안북 경남 정책을 쓸 거다.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왜? 지금도 현대 기아차 모스크바에 넘쳐나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도시락면, 러시아 국민 음식이 유명하죠. 왜 그러느냐? 이게 없어요, 경공업이, 소비산업이. 전기, 전자 있죠. 정밀기계 있죠. 산업이 있죠. 조선업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 한류에 대한 친화력, 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호적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은 어렵겠지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러시아와 협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가 적대국으로 하지 않았어요. 비우호국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네 선을 넘지 마라. 우리도 안 넘겠다라고. 북한이 군사협력을 했잖아. 지금 러시아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럼 손 안 잡아요? 오로지 유일하게 병력과 지원을 해주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북한을 안 버린다. 왜? 병력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니까. 향후에도 휴전이 돼도 병력은 필요하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화장실 갈 때가 아니라 갔다 온 다음이 된다. 화장실 갈 때는 휴지가 제일 필요하죠. 갔다 와도 휴지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지가 목숨 걸 만큼은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될 거다. 손을 잡지만 점점 무게중심을 내올 거다. 자, 중국도 볼까요? 중국도 지난해 9월을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해해거리고 천안문 갔죠? 그런데 10월 말 경주에 온 건 시진핑이 경주였잖아요. 10월 10일 날 북한 당창건 기념일에는 누가 갔어요? 위창총리가 갔거든요. 중국에서 설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월 달에도 누가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궁방문했잖아요. 북한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진핑 연하장 이런 걸 막 구석탱이에다 쳐박고 막 기분 나빠하는데 이게 국제 질서예요. 필요하면 손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전쟁이 끝나면 한국은 북방 공간을 관리해야 된다. 새로운 기회가 된다. 어쩌면 아주 큰 찬스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태위태했지만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은 건 결과적으로 잡은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이젠 전쟁 이후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 국제 질서는 이제 선악도, 동지도, 진영도 없는 무국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그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양쪽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오로지 국익을 보는 실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성전시장 이 책을 보시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책을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현 시대를 진단하는 그 일면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러우 전쟁 가운데 프랑스 만행을 참교육한 러시아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 뭐 참교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코믹하게도 들리고 뭐 그런데 일단 프랑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프랑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실의 정치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뭐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심지어 이제 냉전 시기까지도 러시아는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였고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역사에 이제 아주 조예가 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황제파였던 백군들이요. 적군들과 싸워서 져서 이제 프랑스로 대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쟁에 패한 그 백군들, 장군들의 안식처가 된 정도로 그 프랑스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았어요. 물론 이제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20-30년 지나서 소위 말해서 러시아의 적백 간의 내전은 1920년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1922년, 23년쯤 되면 대부분 정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했는데, 이제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한 것은 금방 작전이 끝나서 프랑스를 금방 점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940년대 이때부터는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려면은 군사적으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조직할 줄도 알고. 그걸 누가 했는 거니까 러시아에서 망명한 소위 말해 러시아 황제 그 그룹의 백군 장군들이 조직하고 했어요. 프랑스 정규군들은 나치에 합병돼가지고 전쟁하러 나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레지스탕스 운동은 러시아의 그 백군 출신들이 했는데 이분들은 뭐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정규군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도로 이제 뭐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관계가 좀 깊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은 마크롱의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프랑스가 반러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잘 없는 일이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관계가 나빴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유럽이 원체 정치적 지형이 변하니까 이런저런 관계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를 파견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일본 주자예요. 마크롱이 이야기를 하면은 영국에서 뭐 따라하고 그다음에 독일도 따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때까지 200년 동안 거의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이유를 세 가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상실한 게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는 식민지를 오랫동안 수백 년간 경영했지만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사헬 지역에 광대한 식민지 벨트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국가에서는 각국의 민족어도 쓰지만은 프랑스를 공용으로 쓸 정도로 프랑스 영향이 많고 1945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 독립을 했지만 그래도 CFA 프랑이라는
또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프랑스 경제에 종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프랑스는 우라늄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것들, 아프리카의 어떤 자원을 굉장히 특혜적인 조건으로 뭐 수입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착취입니다. 원가의 1%, 2% 이렇게 주고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그 반식민주의 노선을 지원하면서 이런 구조가 사실은 무너졌어요. 뭐 프랑스 군대들도 철수해라 해가 철수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CFA 프랑에서도 이제 독립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부르키나파소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젊은 30대 대통령인데 이 이제 군 출신이죠. 이분이 자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프랑스 군사 기지들이 이제 대거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나라들도에 있는 그 사헬 지역에 있는 다른 그 프랑스 군대들 그리고 미군들도 철수를 많이 했어요. 미군들은 뭐 주로 이제 드론 때문에 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철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이 지역에서 프랑스 영향이 대거 축소가 되고 실제로 그게 프랑스의 국익의 손해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러시아 때문이라고 프랑스의 지도층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심리적 우월감의 붕괴입니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유럽의 어떤 문명을 선도했고 그래서 계몽된 유럽이다. 역시 뭐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당연히 식민지인 아프리카는 미개한 아프리카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남아있는 게 뭔가요? 프랑코폰이라 프랑스 말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트들은 교육을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다시 교육받고 복귀하면은 그 나라에 또 지배적인 관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째 보면은 특권을 계속 누리고 양승을 하고 그리고 친프랑스 정책을 쓰니까 그 자원을 뭐 착취라 그러기도 하고 자원을 어쨌든 빼가기 쉽고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적 지위가 없어지고 프랑스 유학파들이나 프랑스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다가 계속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영향권이 사라지고 이 국가들이 프랑스라는 것이 숭배하거나 우월한 문명의 대상이라고 봤던 거에 약탈적인 문명으로 보고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식민사관이냐 민족사관이냐 우리 과거에 우리한테도 있었던 주제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어떤 의지가 많이 약화됐죠. 이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분노가 프랑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러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자국이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2차 대전에 사실상 패전했잖아요. 연합국에서 도와줘서 자기 살아난 거지 독일에 금방 붕괴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성국이란 지위로 이제 거기 들어왔는데 물론 그때 프랑스에는 드골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의 위상을 좀 올리긴 했지만은 뭐 지금은 프랑스가 그런 국제적인 지위를 누릴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나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뭐 중국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물론 중국은 상임이사국이긴 하지만은 뭐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라서 안 들어가고 그렇지만 어쨌든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그다지 우월하지 않는데 지위는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 국력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도 별로 없고 물론 아직도 프랑스가 뛰어난 기술이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기술도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주로 농업과 관광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과거 제국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참교육했다. 그런데 뭐 직접 군사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진정한 독립을 원할 때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아프리카가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식민주의적 구조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간 착취해온 경제적 이익이나 군사기지, 문화적 영향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프랑스가 이제 급격한 지위상실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영국과는 역사적인 숙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프랑스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크롱의 지지율은 한 22% 수준, 그것보다 훨씬 낮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엉망인데 여러 가지 이제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보여준 반문명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프랑스가 문화적 주류에서도 상당히 벗어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과거의 꿈에 매달려 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그 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도와주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의 정권을 지원해 준 건데, 첫 번째는 군사 안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그러니까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제 이런 작은 나라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른 쿠데타를 하기가 쉬운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용병과 군사 교관을 파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와그너 그룹이 들어갔었고요. 지금 그걸 대체해가지고 러시아 국방부 산하에 아프리카 코어라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부르키나파소에 진입해가지고 트라오레 정권을 보호하고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르키나파소란 국가가 상당히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북한군 700명이 지원된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 8월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그럴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러시아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마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지원을 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무기와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다가 뭐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이나 이런 걸 공급해가지고 그 지하디스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반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반군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용병을 써서 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이런 그 지하디스를 키워가지고 이런데 이제 좀 투입하는, 결국 이것도 어째 보면 중군사 그룹 비슷한 건데 어쨌든 반군을 투입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정규군이 싸워야 되는데 이제 정규군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정인데 이제 이걸 지원해 주니까 반군과의 전투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 상당히 안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테러 및 정보 공유를 하죠. 일단 이런 부르키나파소 같은 데는 정보망이나 이런 게 최신화되어 있지 않고 인간 정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보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이제 통치 질서가 아프리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걸 유지하니까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지원이고요. 두 번째 지원은 뭔가니까 정치적인 보호를 해주고 외교적 지지를 합니다. 작년 5월 9일 날은 이제 러시아 전성절 기념 80주년 기념이었는데, 그때 부르키나파소에 이브라임 트라오레를 상당히 잘 모시고 이렇게 세계 지도자 앞에 이렇게 세워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지도자한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부르키나파소나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되게 크죠. 뭐 뒤에 군사 협력뿐만 아니고 경제 협력할 때도 이제 그 푸틴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 자체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트라오레가 이제 군사 정권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국내에서도 통치력이 올라가고 그런 게 되게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반제국주의 연대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서방의 식민지 착취에 맞선다는 이런 명분 하에서 공정무역이나 상호 존중 이런 걸 강조하고 밀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은 트라오레가 공짜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서 자주적인 의식도 길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나라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 자체가 상당히 프랑스한테는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 및 원자력 협력 같은 거, 이거 보시면은, 일단 부르키나파소에 무료로 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도적 지원도 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러시아 국영기업 원자력 그 기업 로사톰이 이제 하고 있죠. 로사톰이라는 건 세계 제일의 원자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위성통신이나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저걸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 나라가 작으니까 옆에 있는 니제르하고 묶어가지고 이제 로스코스모스라 해서 이제 러시아의 국립 그 위성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랑 협력해가지고 국경 감시나 통신을 위한 위성을 조단하니까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위성 통신 뚫리는 거 해도 아프리카 같이 그 통신 인프라 구축하기 힘든데 이게 하나 있다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거 지원 액수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향을 맺고 특히 국가 주권을 되찾으려는 젊은 지도자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 지원하니까 결국은 2023년도에 부르키나파소 내에 프랑스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러시아가 와서 뭐 점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군사적 영향력을 먹어가지고 군사 장비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시키고 경비도 해주고 하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사헬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그 같으면은 30대니까 뭐 정치만 잘하면은 뭐 60, 70대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사이에 부정부패나 다른 게 없다면 엄청나게 발전할 거거든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게 작은 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작은 나라들이 자기가 국제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뭔가 못하고 있는 그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제국주의가 행행했는데 이것이 이제 벗어나니까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프랑스가 이런 데 발붙이기는 되게 힘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사는 유럽, 한국한테 완벽히 뒤처진 계기가 무엇인가요? 유럽이 한국에도 뒤처졌다고 뭐 이야기하기는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유럽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로 좀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치보다 흐름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패권의 중심축이 이제 유럽이나 여기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거든요. 물론 한국이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랑 큰 세력이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중국이라는 축으로 옮기니까 아시아권 영향 자체가 이제 큽니다.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죠. 우선은 GDP는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른데 세계의 한 50에서 60%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약 25%, 그리고 유럽은 전체 합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미 세계 경제에 약간 변방으로 물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여전히 자기들이 세계 중심인 것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선도권 아시아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면 일단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조업의 중심이고,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은 기술도 없고 또 이제 뭐 과도한 복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저 말이 약간 뭐 정치적인 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사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유럽을 추월한 결정적인 계기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IMF도 겪고 했지만은 1980년대, 90년대 이제 유럽이 복지 확대에 굉장히 집중하는 동안에 한국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유럽은 저성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민 문제나 사회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걸 겪는 동안에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IT 혁명이나 문화 산업이나 이런 데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유럽이 에너지 위기와 탈산업화를 겪는 동안에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입지가 어찌 보면 더 공고해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이런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이런 측면이 있죠. 문화적인 영향력도 과거에 우리가 유럽의 그 문화가 고급 문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진 문화로 좀 인식이 되고 한국 문화는 뭐 그게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 K-팝이나 K-드라마나 뭐 K-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한 문화의 현상이 아니고 국력의 반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 문화라는 것이 국력하고 좀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한 3, 40년 전에 이제 미국 같은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여러 문화가 있는데 가보면은 뭐 식당에 가보면은 그 음식값을 가지고 대략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뭐 프랑스 식당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되게 비싼데 뭐 중국 식당 이런 데가 값싸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은 이제 뭐 거기 사는 자기 동포들의 어떤 소득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나라의 음식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걸 즐기는 이제 미국 사람의 일반의 어떤 선호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식당에 뭐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뭐 순두부나 먹고 뭐 이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이런 거 싫어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또 다 좋아해요. 김치 같은 거 먹을 줄 몰라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김치만 주문하고 아무것도 주문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미국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김치를 어떻게 먹는지도 알고 뭐 이런 정도로 어째 보면 그게 우리 국력이 그 사이에 3, 40년 사이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프랑스의 상대적인 어떤 지위는 굉장히 하락했다. 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패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 큰 맥락으로 보면 약간 진언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이 앞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강대국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 어떤 국력에 맞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특히 이제 중립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 간섭하지 말고 북유럽형으로 그냥 국민의 질 높은 복지국가만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다시 재가동해가지고 그걸 이제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어쨌든 허브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식민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약간 시대착오적인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에도 잘 뛰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와 좀 다른데 이제 나치가 이제 범죄를 특히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죠. 그런 죄책감 때문에 2차 대전하면서 독일이 죽인 그 사람이 한 3천 몇백만 정도 되거든요. 진짜 많죠. 소련 사람은 2,700만 죽이고요. 유대인만 600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반성만 하고 살았는데 특히 이제 동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어째 보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과거를 전부 다 잊고 과거를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경제나 전념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살았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토에 가입한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특히 80년대에는 반나토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했죠. 러시아를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악마화를 하고 있어요. 러우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가 침략자고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거를 그 소위 말해서 독재 권력인 그 푸틴이 뭐 침략했다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나쁜 사람이니까 독일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위 나쁜 사람으로서의 어떤 죄책감, 도덕적 면죄부를 이제 얻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그 기회를 타고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 파괴가 됐을 때도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기업이 다 뜯어가지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도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러시아는 나쁜 그라는 그 내러티브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기로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러시아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게 독일 대한당입니다. AfD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지율 1등입니다. 지금 메르츠가 잡고 있는 기민당이 1등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당 같은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불가능하지만 그걸 잡는다면은 독일은 러시아하고 급격하게 다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럽 전체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독일이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분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혁은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확률이 낮지만은 독일에서 만약에 지지가 많이 올라간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독일 대한당은 AfD라는 데는 어떻게 독일에서 정치 공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정당들이 독일 대한당은 나치당으로 분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정당들이 연정을 하면은 독일 대한당과 연정을 하면 나치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급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책상으로는 메르츠의 기민당이 나치 정책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상태고 그래서 독일은 그 한 정당이 30%를 얻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정을 해서 통해서 집권을 하는데 그 정치 세력들 간에 독일 대한당과 연정을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독일 대한당이 집권하려면 50%를 얻어야 되는데 독일은 상당히 그 지방에 따라 많이 투표가 갈라져 있습니다. 통일도 비교적 늦게 됐고 그래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독일 대한당이 50%를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연정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독일의 정치 현실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일 대한당 후보 7명이 급사를 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정치 공작 같은 게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이 길어지길 원하는 유럽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러우 전쟁은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대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와의 대리전이에요. 모든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일으킨 전쟁이라 생각하시지만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다 그 소위 말해서 네오나치라고 하는 반데라이트들을 미국에서 동원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됐는가 하니까 5빌리언, 즉 50억 불을 투자했어요. 쿠데타 일으키는데 그거를 그때 그걸 담당했던 빅토리아 눌랜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는데 50억 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반대 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유도한 게 지난 2014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런 안보 구도를 바꾸자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나토하고 미국에 공식으로 어쨌든 제안서도 했고 그런 제안을 다 거절했죠.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대리전 성격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전쟁터를 빌려주고 거기에 이제 자기 국민들을 갈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뭔가니까 러시아를 전쟁을 계속하게 해서 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경제 피폐의 결과로 국민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푸틴 정권에 대한 반대 소요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그 반대 소요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정권을 뒤집어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32개 나라로 쪼갠다. 이게 이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러시아는 계속 국력이 약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러시아는 이걸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니까 전쟁을 해가 우크라이나를 확 잡는 게 아니고
계속 소모전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걸 지원해주는 나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일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인도와 중국이나 이런 범남방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제 제재를 피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긴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이기고 있지만은 결코 뭐 영토를 점령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이 거의 망했고,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조금 더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무너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끌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패전을 하고 종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종전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게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 패전의 책임을 이 유럽의 정치인들이 이제 져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다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되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관료주의적인 함정에 이제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베네수엘라와 깊게 얽히게 된 걸까요? 그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좀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니까 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신 국가가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인데, 이게 소련과 그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처음에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었고 냉전 초기만 하더라도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 뭐랄까요,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베네수엘라하고 미국과 대척 관계에 있는 소련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뭐 민주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미국의 입김으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이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내내 해서 냉전 시대에는 그 소련과 그 베네수엘라 관계는 대면대면하다고 할까? 네,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체제 전환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그 2000년 전후에서 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뭐랄까요, 그때 그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져서 이 국력이 상승했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러시아는 완전히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있었거든요. 보리스 엘친 정부 때 그야말로 혼란 상태였는데, 그런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집권한 인물이 푸틴이었고, 푸틴 때부터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당히 그 러시아 경제가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 그 비슷한 시기에 차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네덜란드에서 집권을 했고요. 차베스는 아주 강력한 어떻게 그 미국의 입김으로 완전 벗어나서,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진출해서 개발한 유전, 그리고 당연히 개발을 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석유의 수익 대부분을 다 미국이 가져가는 체제에 그 제지를 걸고, 산업시설, 특히 이제 정유시설, 그리고 그 유전을 국유화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베네수엘라를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뭐랄까요, 그 차베스 정권과 러시아의 그 푸틴 정권이 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동맹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관계가 격상이 돼서 상당히 그 돈독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정부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2007년 이후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떻게 말하면은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의 어떤 발판이랄까요? 미국의 영향권에 일정한 제어를 할 수 있는, 따지고 보면 남미에서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이 생겨날 때 하나의 그 거점이 되는 국가가 바로 이제 베네수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러시아, 소련부터 그랬지만 러시아와 가장 밀착해 있는 나라가 중남미에서는 쿠바였는데요. 쿠바 다음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였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해서 정권을 바꾸면서 미국의 입김이 커지니까 이게 완전히 뭐랄까요, 하나의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군사력까지 동원해 납포한 이번 사건, 단순한 제재 집행인가요? 아니면 러시아를 정조준한 전략적 행동일까요? 여기서 조금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이 얘기를 좀 조금 범위를 넓혀보고 싶은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독립 주권 국가의 그 무력 개입, 군사 개입을 해서 순식간에 그 정권을 갈아치운 사건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 기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역사학자로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50년이나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를 살아가는 역사학자들이 2026년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서로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하는 시대였고, 그 패권 경쟁은 어느 한 나라가 뭐 선이다 악이다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기존의 패권 국가고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패권에 독일이 도전해서 우리도 그 패권의 일부가 되겠다, 내지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동반몰락을 해버리고 그다음 그 빈자리를 메운 국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대열강이 서로 대립을 했었는데, 그때 대립을 하는 것은 그 전에 뭐 다른 국제 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그 이념과 대의명분을 내걸고 자신들의 패권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패권 경쟁을 할 때는 흔히 말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대의명분을 내세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 어떤 지역을 차지해서 그쪽 지역을 뭐 수탈하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그런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힘이 약한 존재는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동방몰락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했는데, 냉전 시대를 잘 들여다보면요. 물론 그 두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경쟁했지만 그런 군사력 이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의명분이 뭐냐면 소련부터 살펴보자면 소련이 내건 대의명분은 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운동에 서 있고 그것을 추동하는 것이 바로 소련이다. 소련을 믿고 따라오면 전 세계가 평등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대의명분을 내걸었고요. 물론 그것이 허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대의명분을 내걸었기 때문에 뭐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에서 소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지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 내지는 뭐 민주주의 이런 그 대의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은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압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자유를 신장하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거기서 나온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앞세운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앞세운 그 자본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그 경쟁을 했었는데,
21세기를 넘어와서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어떤 그런 국가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말하면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추사할 때 항상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이 미국이 개입하는 나라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당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대명분을 내세웠고 그것이 큰 힘을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운 어떤 그런 진영이 몰락을 했고요. 그 진영을 물려받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의 유산을 부정하면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았죠. 물론 그전에도 그런 행태가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해서 그쪽 지역에 물론 뭐 독재자라는 평을 듣지만 어쨌든 간에 주권 국가의 통치자를 단숨에 제거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내세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자유와 인권의 아니면 민주주의의 보루다 내지는 주창자다 이런 말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어떤 그 미국에서 뭐 반대 여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미국의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세력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비껴가는 아직은 애둘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의명분, 즉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로서의 어떤 명성에 어떤 흠이 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시니컬하게 그런 건 없다. 세계는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약육강식의 정글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힘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당하는 국가는 그것을 감내해야 될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수탈하면서 유지하던 체제, 그러니까 이런 체제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뭐 어느 국가도 특히 미국마저도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지금 어떤 대의명분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힘과 힘이 맞부딪히고 힘이 약한 존재는 힘이 강한 존재의 어떤 뭐랄까 개입과 간섭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얘기가 그러는데 돌아와서 미국이 그런 어떤 입장 변화를 보였던 것은 특히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 변화를 보였던 것은 바이든까지는 미국이 사실 예전에 미국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미국은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고 분쟁 지역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입을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로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완전히 깨버린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미국이 그 이전처럼 모든 분쟁 지역에 일일이 개입을 해서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닌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라고 하죠. 이 서반구, 구체적으로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이쪽 지역의 국한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이외 지역에서는 일일이 개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관심을 두지 않을 텐데 적어도 이 서반구에서만큼은 절대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요. 러시아가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서 있는 정권과 밀착을 하면서 일정 정도 미국의 중남미 패권에 금을 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더더욱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중국이 대자본의 힘을 앞세워서 아주 거센 기세로 이 중남미 국가들과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즉 미국은 이 중남미를 자기들의 앞마당으로 봐왔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계속 어떤 개입을 하고 더더군다나 중국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아주 세찬 기세로 중남미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또 한 번 역사 얘기를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즉 독일이 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미국은 이제 중립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이제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미국이 그 전까지 고립 정책을 깨고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또 하나 널리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때 독일이 이 남미 쪽으로 힘을 뻗쳐가지고요, 남미에 있는 국가들을 친독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독일에게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여기는 중남미에 독일이 야금야금 기어 들어와서 힘을 뻗치는 걸 보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똑같이 미국이 이 중남미를 계속해서 하여튼간 19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중남미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이 힘을 뻗쳐오니까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런 맥락 하에서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유령선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러시아와 그 연관되어 있는 그 민간인 상선을 전격적으로 납포해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중남미를 계속 지배해온 미국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 다른 강대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는 미국이 무력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의 과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선박 납포를 아마 분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유조선 납포에서 푸틴은 이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세계는 다시 냉전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요. 일단 러시아는요, 그 외교적인 언사로서는 강력히 항의를 하고 선박 납포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개입한 것을 강력히 비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힘을 행사해서 미국과 대립을 하거나 베네수엘라를 정확히 말하면 마두로 정권을 수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일단 미국과의 힘의 격차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러시아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국의 바로 앞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러시아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어떤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너무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모든 신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에게까지 그 신경을 써서 그쪽 지역의 어떤 그 상황을 바꿀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시리아가 전통적으로 그 러시아 정권이 들어서 있는 알아사드 정권이었죠. 근데 알아사드 정권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것도 아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 속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인데, 또 한 번 그 전쟁의 여파로 이번엔 중남미 지역에서 러시아가 하나의 발판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냉전으로 갈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냉전 시대에 진영 대결이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이 양대 진영이 대립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양대 진영의 대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이라고 할까, 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냉전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서유럽 이런 지역으로 극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의 어떤 양대 진영 대결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고요. 그 극끼리 이합 집산을 하면서 일정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 후반기에 냉전이 재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러시아 안쪽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짜 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일어난 상태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4년 5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긴 전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전황 자체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2024년까지는 이 치열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이 전선의 어떤 이동이란 것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했고 밖에서 보면 이제 고착 상태로 보이기까지 했었는데 2025년 그 후반기부터 상당히 러시아가 강력한 기세로 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점점 진격 속도가 빨라졌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전선이 이동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수세에 몰리면서 곳곳에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 그런 움직임이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황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이제 국가가 미국하고 서유럽이었는데 미국은 지금 거의 발을 빼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서유럽이 미국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데 서유럽 국가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내부에서 상당히 의견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단일 대우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즉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한정에서 보자면 전황과 국제 정세는 러시아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를 좀 따지고 보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안과 밖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된 러시아가 짧으면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사실은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두 손을 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이 부적히 빗나갔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 내내 러시아는 이 전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면서 경기가 활성화됐고 GDP 성장이 거의 4% 가까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전쟁 기간 동안에 발전을 거듭해 왔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예전보다는 두둑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서유럽,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사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나름대로 호황을 누려왔었는데 그런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이민 정책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떤 마찰 때문에 영국도 경제가 거의 무너졌고 프랑스도 아주 안 좋고 독일도 사실 이게 우리가 아는 독일인가 싶을 정도로 독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1%, 어떤 경우는 0%의 경제 성장을 할 때 러시아는 4%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해왔던 것이 지난 4년이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드디어 러시아에서도 이제 거품이 꺼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GDP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됐었고요. 2026년 새해는 러시아의 GDP 성장률을 아마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 4% 경제 성장을 하다가 그게 1%로 줄어들었으니까 드디어 러시아의 경제가 경착륙을 하면서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크나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반면에 물론 이것은 러시아 푸틴 정부의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어떤 경제 둔화가 아니다. 그것은 이 돈이 풀리면서 러시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었었는데 그 인플레이션 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을 막고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그 경기 국면의 조정일 뿐이지 러시아의 경제 체력이 바닥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팩트는 러시아의 전시 호황이 2020년에는 상당히 그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위기로의 진입이냐 아니면 경제의 그 재조정이냐, 요것은 하여튼간 1년 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대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사회라고 할까요? 정치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푸틴 정권의 안정성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푸틴 정권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다. 크나큰 어떤 전환을 맞이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전쟁에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엄청난 그 뭐랄까요, 비난에 시달리면서 아무리 푸틴이지만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쟁은 이기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푸틴이 내걸었던 어떤 대의명분 이런 것이 일정 정도 그 뭐랄까 수용이 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흔들릴 위험성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재와 장기전이 겹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러시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그 국가라든지 사회를 분석할 때 이 사회, 이 국가는 이렇다고 하는 분석이 좀 그 위험한 것이,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그 안에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러시아 국민들, 시민들이 한 가지 생각은 가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당연히 러시아도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까지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어떤 그 시각, 어떤 입장이 가장 많은 그 분포를 하고 있느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율의 문제일 텐데요. 물론 러시아도 전쟁에 처음 개입을 할 때 러시아에서 원칙적인 그 자유주의 세력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의 반대 세력도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러시아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점점점 그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이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은 우리가 뭐 어떤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그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뭐 방어 전쟁이었다. 뭐 이런 식의 그 대의명분을 내걸었었는데, 이런 그 푸틴 정권의 뭐 선전 내지는 프라파간다에 어떤 동조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결국은 다수였던 것이고, 비율이 점점 조금씩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푸틴 정권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푸틴 정권의 어떤 승부수가 결국은 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안팎에서 전쟁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는 왜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 미국을 위시한 서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러시아에 어떤 응징을 하고 러시아 힘을 주저앉히려고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도왔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미국과 이 서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야 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있을 때, 반대 목소리를 주저앉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러시아는 팽창지향적이고 호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성공한다면 당연히 그 힘을 서쪽으로 더 계속 팽창해서 뭐 폴란드를 공격할 것이고 발트해 국가를 공격할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서유럽 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그 사정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가 계속 그 전선을 확대해서 우크라이나 너머로 군사력을 투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뭐 제 시각을 말씀드리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하나를 상대하면서도 허덕이면서 사실은 전쟁을 4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 즉 폴란드나 발트해 3국이나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서유럽을 공격하겠느냐.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 러시아는 그럴 힘도 없고, 정확히 말하면 서유럽을 공격할 힘도 없고 서유럽을 공격할 의향도 없다. 단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붙잡아 둠으로써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신경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가 서유럽을 뭐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서유럽 쪽의, 즉 영국, 프랑스, 독일 측의 주장의 허점이 뭐냐면요. 지난 4년 동안의 전쟁을 보도할 때 아니면 그 나오는 원사에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4년 동안은 한 서방 언론을 그대로 이제 그 뭐 베끼다시피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는 호전적인 국가여서 반드시 이 서유럽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이다. 침공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군은 너무너무도 그 비효율적이고 전투력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허접한 군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요, 러시아군은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됩니다. 러시아군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허접한 군대라고 믿는다면 그런 군대를 가지고 서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그 확대 해석하는 서방 측의 어떤 시각이란 것이 사실 현실에 대한 어떤 엄격한 분석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가고 국내의 불만 세력의 시각을 밖으로 돌리려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 통치 기법의 한 발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고 있는 내부 문제를 무마하려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전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물론 제가 그 큰 틀에서 내지는 이 전반적인 시각에서 러시아는 서유럽을 공격할 힘도 없고 또 그럴 의향도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항상 인간의 어떤 그 예상이나 어떤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 있었고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0%에 수렴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유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그 강경한 세력이 어떤 이판사판 침정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이 판을 뒤흔들어 놓는 게 자신들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뭐 테러라든지 아니면 이 확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이 서방 진영의 대립 관계가 더 증폭될 때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현실적인 판단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확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빠지면서 어느 나라도 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불꽃이 튀어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가요? 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그 전제할 것이, 제가 러시아, 유럽 역사 전공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특히 북한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시각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실은 이 국제사회로 갔을 때 이게 국제사회가 전 지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그 세계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고립된 처지가 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 북한이 전격적으로 러시아의 그 편에 서면서 아예 그 뭐랄까 군대까지 보내서 뭐 보조적인 역할이냐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이냐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쿠르스크였죠. 러시아 영토 안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봉쇄하고 다시 밀어내는데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점이 그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크게 그 호소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그 뭐랄까요 입지가 사실은 흔들리거나 하는 축소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걸 상당히 일거에 그 바꿔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북한이 얻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주 밀착을 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또 견제하든지 아니면 중국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또 발판을 얻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그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이 참전 카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었는데 여기서 또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 북한으로서는 일단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경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 물자들을 상당히 그 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요. 또한 그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어내면서 또 숨통이 트이는 이런 또 효과를 보게 됐죠. 그리고 러시아로서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는데 북한이란 카드를 이용해서 상당히 재미를 또 톡톡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려면 중국과 상대해야 되고 미국과 상대해야 되고 일본과 상대하고 대한민국과 상대해야 되는데 다 이 그 나라들이 이 북한과 어떤 대립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카드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게 뭐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이란 카드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의 수도 서로 그 제휴하는 관계였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서로 이제 윈닝 게임으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했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여줬는데 러시아에 도움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더군다나 이 무기 체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 아주 세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부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보면서 가장 뭐랄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완성하거나 고도화할 때 러시아의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완전 그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걱정일 텐데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 정보라든지 테크놀로지를 그러니까 일부는 제공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무력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북한이 예를 들면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러시아가 과연 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란 국가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전 소련도 사실 마찬가지로 가장 결정적인 테크놀로지는 절대로 외국에게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만큼 소련이든 러시아든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테크놀로지를 줄 만큼 자신들에게 중요했던 국가가 일단 있지가 않았고요. 예전에 한창 중국과도 사이가 좋을 때도 결국 중국에게 그런 것을 넘겨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그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그 뭐랄까 자기의 어떤 그 세력권에서 아니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그 힘의 균형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북한이 그런 것을 가지게 될 때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러시아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러시아도 바라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뭐랄까 가까워지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을 쉽게 말하면 그 통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북한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 주는 순간 어느 순간에 북한은 러시아의 통제를 벗어난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은 러시아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나 중간 단계의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최상위의 최고급 테크놀로지를 과연 제공할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그 지금까지 추구했던 트렌드,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그 강대국이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인데 과연 북한을 그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닐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국가로 만들 의향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러시아가 진짜 필요할 때면 북한보다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는요, 1991년에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가로 이제 새 출발을 한 다음부터 이 국제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어느 한쪽과 척을 지지 않고 양측과 함께 간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북한과도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대한민국과도 수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가왔습니다. 물론 경제 측면에서는 이 대한민국과 훨씬 더 교류를 많이 하고 상호 접촉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과도 관계를 끊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함께 가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런 어떤 그 병행 전략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2026년에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도 계속 관계를 가지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하겠죠. 물론 지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완전히 그 미국에게 모든 것을 다 거는 상당히 볼 때 비효율적인 외교 전략을 펴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었고 지금 그런 여파 속에서 사실은 예전과 같은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세우는데 난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제 파탄 지경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예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의 상황의 수준으로 관계를 되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현 정부가 그런 쪽으로 계속 타진을 할 것이고 거기에 러시아도 어느 순간에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오면서 이 관계가 복원되고 잘만 되면은 복원을 넘어서서 더 더 이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북극 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 항로가 어느덧 이제 국제 정세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저는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아마도 21세기 중후역은 이 북극 항로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인데요. 이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면 이 북극 항로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를 하려고 할 텐데 러시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북극 항로에서 러시아의 지분이 가장 크긴 한데 못지않은 지분을 가진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캐나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독점을 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도 하나의 파트너가 필요한데 가장 마음 편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개발에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도 사실 좀 그렇고, 미국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본과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본도 가지고 있고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북극 항로의 그 경로, 이거 루트인데, 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점이거든요. 근데 이 북극 항로의 동적 종점이 아마 동해안이 될 거예요. 동해안이 될 텐데, 일단 그 어마어마한 물류의 이동에서 그 물류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항구로서 가장 적격인 곳이 부산, 울산, 포항, 마창진 이런 곳입니다. 물론 그런 항구가 일본에도 있겠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는 껄끄러운 관계였었기 때문에 동해를 북극 항로의 종점으로 삼고 싶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항구가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북극 항로가 예전에는 완전히 그 얼어붙은 바다여서 항행이 불가능했고, 그랬는데 그 쇄빙선을 가지고 오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 뭐 온난화 내지는 그 기후 교란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던 북극해가 상당히 그 기온이 높아지면서 1년에 항해 가능한 어떤 그 기간이 뭐 9개월 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루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그 산업 자원이 바로 그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를 옮기는데 이 쇄빙선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가스를 옮길 수 없으니까 이것을 냉각해가지고 액화 가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액화 가스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그 운행을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정교한 선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액화 가스를 안전하게 대량으로 옮길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런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 유럽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비교 위에 입각해서 대형 선박을 만드는 것보다는 설계 내지는 선박 엔진을 만들어내는 이쪽이 훨씬 더 수지가 맞는다고 해가지고요, 그쪽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선박을 만들려면은 쉽게 말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노동자가 2년, 3년 동안 달려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조선 산업이란 것이. 근데 그런 산업에 필요한 그 시설, 그리고 시공 능력, 그리고 자본, 노동력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사실은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로서는 일본과는 관계가 상당히 껄끄럽고, 중국과도 사실은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이 국가의 역량을 총투입하는 북극 항로 이 개발에서 종점으로서의 매력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의 물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이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러시아와 한국이 손잡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희망 섞인 그 뭐랄까 예측이긴 한데, 조만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면 정말 윈윈 게임으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극 항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기대했을 기술적 군사적 보상을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북러 두 나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제가 진짜 이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하려면 북한 체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북한 전공자가 아니어서 짧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 피를 함께 흘리며 싸운 친구라고 하는 정서적 유대 관계가 조성이 될 텐데, 그렇다고 러시아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란 카드를 완전히 버려가면서까지 북한과 밀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우리나라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북한과 이 가까운 나라를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북한과 가까운 나라는 우리의 일종의 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의구심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면 관계를 허먹소먹하게 만드는 것은 별로 이제 좋은 전략과 접근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가까워져야만 러시아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지, 완전히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완전히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뒷걸음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이게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북한을 견제하려면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우 전쟁 휴전 협상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협상 상황은 이제 뭐랄까요, 서로 말을 꺼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방을 했는데, 이 절충해서 똑 부러지는 아니면 깔끔한 타협안이 나올 듯 하지는 않고요. 아주 지리하게 서로 밀당을 하면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났다고 보여요.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수 없고 패배의 고통을 어느 만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 승리를 완벽한 형태의 승리로 끝맺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황이라든지 전쟁의 승패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무릎 꿇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똑부러지는 휴전 협정이나 아니면 강화 협정이 이루어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떤 뭐랄까요, 분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정확히 표현에서 젤렌스키 정부는 사면 초과죠. 일단 전황이 워낙 불리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많이 지쳤고요. 예전에는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 정부고, 더더구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이 정부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공감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국이 젤렌스키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거나 아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더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더 힘이 약하기 마련이고, 그 나라들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도 국내 위기가 심해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팎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젤렌스키 현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대통령 선거를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는 재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워낙 인기가 지금 떨어졌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뭐랄까 아주 안개에 휩싸인 측면도 있고요. 또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이게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세력이 우크라이나 집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으로 이게 낙착이 될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흐름을 놓고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큰 위기다. 그리고 젤렌스키라고 하는 현 집권자는 사실은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모습과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제시했던 28개 항 20개 항 종전안, 이 종전안은 누구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종전안이란 것도 트럼프가 딱 제시해 놓고 여기에 그 부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밀당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초안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측에 더 유리한 아마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영토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 그의 보장 문제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푸틴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푸틴으로서는 전향적으로 그 트럼프가 내놓은 그 뭐랄까요 종전 아니란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면서 상당히 시큰둥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뭐랄까요 그 국제 정세가 워낙 요동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뭐 거기다가 또 그린랜드 문제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그 종전안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사실은 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무수한 논의가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푸틴이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오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서방에 그것이 뭐 미군이 되든 아니면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의 무장 세력이 되든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가 들어온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인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떤 형태로 끝낼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방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푸틴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뭐 푸틴이 바라는 바인데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가 자국의 병력을 평화 유지군 형태로 우크라이나 중서부에 보내서 국가안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최근에 이 제렌스키 대통령하고 영국 슈타머 총리 그리고 독일의 메르츠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모여서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럽 서유럽의 군대가 평화 유지군으로 이게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의향서를 체결했거든요. 근데 의향서란 게 정말 너무너무도 표현이 재밌죠. 확약이라든지 어떤 합의가 아니라 그럴 의향이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그런 것처럼 믿기 힘든 말이 없게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일단 너무 그 모양새 빠지는 양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뭉치면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다시 한번 요점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가 들어오는 종전안이라고 하면 절대로 푸틴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이 점만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아주 지리하게 벌어질 종전 협상을 살펴보면은 아마 요점을 아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년에는 종전이 가능할까요? 종전이요? 휴전은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또 종전은 또 다른 문제겠죠. 사실 뭐 휴전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전선에서 총성과 포성이 멈추는 상황은 뭐 희망 섞인 예측으로 올해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양측 대표가 모여서 평화 협정, 강화 협정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베네수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좀 국제 정세를 볼 때 모순되는 두 가지 입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국제사회는 정말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여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시각에서는 선과 악이란 것이 있어서 선한 측과 악한 측이 대립을 할 때 우리는 선의 편에 서야 된다, 악을 응징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시각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론이란 것이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침공한 악을 응징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런 시각에 뭐 동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그 원칙대로 적용을 하자면 요번에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마약이다 뭐다 독재다 뭐다 말은 많이 있지만 엄연한 주권 독립국가의 정권을 그렇게 그 힘이 있다고 해서 확 갈아치우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과연 얼마나 다른가를 놓고 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여론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비판이 사실은 그리 강하지 않죠. 그리고 당혹스러운 점은 러시아를 악으로 상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선으로 상정하는 어떤 그런 시각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에게 그런 식으로 힘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거나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세계관과 아니면 세계를 그 정글로 보는 세계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어느 사례에는 이 시각을 적용하고 다른 사례는 이 시각을 적용하면서 서로 완전히 판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더 많은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